혹시 오늘 달력 보셨어요? 달력에 적힌 두 글자 입추라는 단어 보니까 괜히 설렙니다. 절기상 오늘부터 서서히 가을 바람이 섞일 거라는 작은 기대, 또 세상의 색깔이 조금 더 다채로워질 거라는 기분 좋은 상상, 가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트이는 것 같아요. 가을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절기상. 8월 7일 수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톡톡 이슈, 탄소 중립과 나무 심기입니다. 대기오염,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묻는다면 대다수가 나무 심기를 추천해요. 그만큼 나무가 대기오염을 막으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요. 산림청이 지난 2021년 한국갤럽을 통해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6.6%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나무 심기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나무는 우리의 인식만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은 인간의 탄소 배출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합니다.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 계획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과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2.5톤, 얼핏 보면 정말 많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93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2억 9,100만 톤인데 2020년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이 6억 5천여 톤에 달했어요. 반면 산림이 흡수한 온실가스 양이 전체 배출량의 약 6%에 불과합니다. 나무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킨다고 치면 전 국토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틈이 없을 정도로 심어야 한다고 해요. 산림 면적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현재보다 16배나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치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으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좀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무 심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나무는 탄소 흡수 외에도 생물 다양성 보존, 토양 보호,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산림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간이 내뿜는 탄소 배출량부터 줄여야 해요. 단적인 예로 승용차를 평소보다 10% 덜 타면 소나무 한 그루당 평균 연간 탄소 흡수량이 2.35kg으로 계산했을 때 102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하거든요. 나무만 믿고 있으면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무 심기만큼 중요한 게 탄소 배출량 줄이기라는 거. 작은 거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어서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에서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그 내용들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나누고요. 또 이어서 키워드로 보는 울산, 오늘의 키워드는 폭염입니다. 지난주 미션이 울산의 휴양지 추천하기였는데요. 당첨자 잠시 후에 발표하고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오늘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평소처럼 댓글로 소통하시면서 들어주셔도 좋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에 갇히는 사고인데요. 동력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 위로 나르는 장치인 이것은 여름철 높은 습도와 잦은 비 때문에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이것 사고가 한 해 발생하는 이것 사고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이것 갇힘 사고를 당하면 당황해서 억지로 문을 열거나 충격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추락 등의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버튼을 눌러서 외부와 통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통화 연결이 됐다면 이것의 고유 번호를 알려줘야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대요. 고유 번호는 대부분 비상 호출 버튼 주변에 적혀 있어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이동 수단 중에 하나죠. 폭발, 순환 사고만큼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어디에 갇히는 사고일까요? 1번 승강기, 2번 보행기.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 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다이닝에서 코스 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 살롱에서 식사권, 타화강 국가정원 신비면옥에서 즐기는 2인 가족 외식 식사권, 당일 생산한 판떡과 밀가루 함량 전혀 없는 어묵만 사용한 옛날 추억의 그 맛 떡볶이 상점에서 밀키트,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애나 학상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을 드립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와 금융 정보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하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먼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속세는 1999년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상속세 세율과 공제를 좀 조정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해주면 최고 세율이 50%였는데 이 30억 원 초과 구간을 아예 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주면 최대 40%의 세율로만 세금을 부과하고요. 또 과거에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50%가 적용되면 여기에 20%인 10%포인트를 더 붙여서 60%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000억짜리 기업 물려준다 그러면 6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그 때문에 뭐 기업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400억 원 정도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혜택은 커집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약 2,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상속세는 1조 8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추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 세금도 지금 부족한데 또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상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 세율 평균이 약 26%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상속세가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세금을 다 내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면 좋은데 이런저런 편법을 쓰거나 뭐 그런 악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방지하겠다라는 게 명분인데 이렇게 부자들만 세금 깎아주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장 낮은 세율 구간도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상속재산 1억 원까지만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1억 원을 초과하면서부터는 20%의 세율로 올라가거든요. 네. 요거를 2억 원까지는 그냥 10%만 내세요 하는 식으로 조정이 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상속세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게 많은 분들한테 해당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네네.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 상속된 재산을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 1억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상속재산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이거 말고 2억 원을 공제하고 자녀 수별로 5천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한 자녀가 6명은 돼야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일괄 공제로 5억 원을 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공제가 아니라 5억 원으로 공제 금액을 상향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물려받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자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고 배우자 공제 5억 원에다가 자녀 공제 5억만 더해도 10억인데 여기에 이제 기초공제 2억까지 있으니까 사실상 배우자와 자녀 한 명만 있어도 12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많이 완화됐네요. 그렇죠. 이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게 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이게 과거 2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냐라는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내용이라 여야가 또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정부 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부 아닌 거고 상속증여세법을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가 재정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 간에 합의를 거치든 뭐 갈등을 겪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이 또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년도의 세법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국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적용이 되는 거라 올해 만약에 상속이 개시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상 전혀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속세 이외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나요? 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ISA과 ISA 그리고 양도세, 연금계좌 이 3가지가 바뀌는데 ISA부터 살펴보자면 ISA는 비과세 주머니라고 하죠. 이 ISA라는 계좌를 만들면 그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또 가입 후 3년을 넘기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뭐 소득에 따라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현행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비과세 한도도 일반은 500 그리고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ISA 계좌는 사실상 만들어진 취지가 조금 이제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ISA 계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이 많으신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했어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까지 세금 깎아주면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국내 투자형 ISA라는 게 새로 생겨서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ISA가 출시가 됩니다. 다만 이제 ISA 내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국내 주식형 펀드는 그 시행령에서 별도로 일정 비율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내 주식형 ISA라는 거는 사실 국내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국내 주식이나 순수 국내 주식형 펀드는 지금 어차피 비과세거든요. 세금을 매기질 않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폐지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국내 투자형 ISA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이걸 굳이 세법 개정안에 넣은 이유가 금투세가 시행될 걸 감안하고 만들었는지 사실상 이걸 투자하거나 만들어야 될 이유는 사실 과연 굳이 없거든요. 물론 이것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라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서민형이나 일반형 같은 ISA 개정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게 또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건데 과연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또 살펴봐야 될 겁니다. 네, 우선은 ISA 관련해서 납입 한도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좀 많이 늘어났다. 날 예정이다. 이게 정부 개정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양도세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양도세도 지금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양도세 2월과세 대상 자산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인데 네. 양도세라는 건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처분했는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차익이 얼마냐 이건데 우리가 사고 판 거래 가격이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명확하지만 네. 중간에 증여를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옛날에 1억 원에 산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로 100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팔면 99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아내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의 취득가액은 지금 시세인 1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억 원에 취득해서 바로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없다. 그래서 난 세금 안 낼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법 꼼수를 막고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는 제도입니다. 예. 현재는 땅이나 건물, 분양권, 회원권 이런 걸 증여로 취득해가지고 처분하게 되면 그 증여받은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해준 사람이 원래 취득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다만 증여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처분하면 그 증여받은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 이거는 양도세 피하려고 한 거 아닐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데 네. 이게 주식의 경우에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식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 과세를 안 하죠. 하지만 대주주 상장 주식이나 장외거래 주식, 비상장 주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이런 주식에서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바로 처분을 하는 게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예. 근데 내년부터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이 2월과세를 적용하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이 주식은 1년이니까 짧기는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1년으로 설정을 한 거거든요. 예. 정리하자면은 만약에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나셨다. 그러면 올해 안에 증여해서 처분을 하시는 게 양도세를 조금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이고 내년 이후에 증여하신다라고 한다면 증여 시점으로부터 1년은 경과 후에 처분을 하셔야 된다. 이게 조금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네. 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합법적인 탈세라고 하죠. 사실 절세와 탈세라는 게 이게 법에서 규정한 부분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라서 그런 부분들의 공백을 조금 메꿔가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삼 몰랐던 부분이 많아져서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불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 계좌도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예, 이게 조금 독특한데요.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를 만들어서 돈을 납입하면 그 납입 금액의 12%나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죠. 네. 여기다 또 지방세도 깎아주고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주는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초과해서 넣어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건데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 차익은 기존에 정해져 있던 한도하고 무관하게 연금 계좌에다 납입할 수도 있고 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0%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예. 다만 이제 조건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어야 되고 부동산을 팔 당시에 1주택 이하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을 다 충족한다면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에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평생 누적해서 최대 1억 원까지만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효용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연금 받는 분은 소득 하위 몇 % 막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죠. 소득 하위 70%인데다가 그리고 65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소득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고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걸쳐서. 네.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당장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납입했다가 세액공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그걸 10년에 나눠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65세가 넘었는데 이걸 또 그렇게 장기간에 받아서 쓰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세액공제 혜택에 비해서 그리고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또 높은 세율로 과세되니까 이 부분은 뭐 부동산만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유동성을 제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러게요. 세부적인 시행령이 조금 나와봐야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는 좀 약간 신기하긴 한데 이게 효용이 있을지는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법안이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빈 부분도 좀 보이긴 하고요. 그래서 좀 면밀한 검토를 과연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 그 문턱을 넘어야 하는 거라서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그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지 가까이 누리는 호수공원 힐링 라이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신주거타운 개발 비전. 내 아이를 위한 안심 교육 환경까지. 울산 남구 변화의 새중심 호수공원 새 도시의 브랜드 단지.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8월 오픈 예정. 1555-5803 코오롱 글로벌.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이대째 이어온 종합광고의 대명사 100년기업 문화종합광고사. 간판, 현수막, 상패, 인쇄, 판촉물까지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검색창에 문화종합광고사.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헥타르의 숲은 매년 1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단다? 축구장 20개만큼이나 엄청 큰 울산숲이 약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지.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구나. 거기다 탄소 흡수가 짱인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상록수, 화렵수를 울산숲에 잔뜩 심었단다? 아빠, 공기가 좋아진 것 같아.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 울산숲으로 지키겠습니다. 푸른 숲, 행복한 지구. 울산 북구.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올림픽 기간 동안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아니면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죠.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이용해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 바로 이것에 갇히는 사고인데요. 동력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 위로 나르는 장치인 이것은 여름철 높은 습도와 잦은 비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이것 사고가 한 해 발생하는 이것 사고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일상에서 이것 갇힘 사고를 당하면 당황해서 억지로 문을 열거나 충격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추락 등의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버튼을 눌러서 외부와 통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통화 연결이 됐다면 이것의 고유 번호를 알려줘야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고유 번호는 대부분 비상 호출 버튼 주변에 적혀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이동 수단 중에 하나죠. 폭발, 순환 사고만큼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어디에 갇히는 사고일까요? 1번 승강기, 2번 보행기.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울산의 모습을 키워드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울산, 남선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울산, 오늘도 지난주 미션 당첨자부터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울산의 휴양지를 좀 추천해달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 휴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베네골 사진도 오고요. 그냥 집에서 바깥에 하늘을 찍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되게 다양한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작천정 계곡에서 남편분과 아주 시원한 시간을 와. 보내고 계시다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신 205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056번님께 선물 저희가 챙겨드리고요. 이렇게 키워드와 연결되는 사진 한 장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은 샵 2848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퇴근길 톡톡 태그해서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제와 미션은 뭘까요? 오늘 주제가 폭염입니다. 와, 네. 그래서 폭염을 견디는 방법을 미션으로 했는데 앞서서 좀 받은 것 같기도 해서 이어서 그냥 뭐 즐기고 있는 물 속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에어컨 쐬면서 집에 있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모습을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제가 너무 덥죠. 네. 이게 그런데 안 다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폭염을 주제로 이야기했을 때 울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올해 특히 그 한증막 더위라는 용어가 자꾸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습도가 너무 높고 찝찝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울산에서 아스팔트가 녹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구에서. 그렇게 정보를 막 찾다가 보니까 우와, 예. 어떤 분들은 광복절의 기적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광복절의 기적이요? 매년 이렇게 덥다 하다가도 신기하게 광복절이 지나면 더위가 꺾이더라. 오래 살다 보니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 네.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도 뭐 매년 광복절에도 찜통더위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걸 보면은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긴 한데 광복절 이전에 말복이랑 입추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점이라는 거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다려지네요. 네. 사실 이것도 지역마다 울산 안에서도 울산이 좁다 하지만 지역마다 기온이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지난주에 나갔던 기사이기도 한데요.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울산 최고 번화가가 삼산이잖아요. 여기는 서 있기만 해도 숨 막히는 정도, 네. 아스팔트 온도를 재면 65도 안팎으로 오고 갔고요. 기온은 사람 체온을 훌쩍 넘는 38도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같은 날에 비슷한 시각에 동구 일산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때 기온이 도심보다 6도 정도 낮은 32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7월 말 부근에 한 3일 정도가 그 기상대에 위치한 중구 지역하고 동구의 기온 차이가 8도 정도 벌어졌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심보다 6도 낮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32도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닌 거죠? 네, 2018년에 유니스트가 누적 기온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울산의 도심이 외곽보다 2.5도 정도 높다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발표를 한 게 처음은 아닌데 물론 이번 여름처럼 6도에서 8도까지 정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동구의 기온이 조금 더 낮다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이유는요? 이게 지리적 요건과 열섬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통풍이 잘 된대요. 송기성이 좋아서 바람이 열을 금방금방 식혀주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고 남구는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바람도 약해지고요. 땅에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식혀지지는 않는데 뜨겁기만 해서 조금 더 더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구 지역은 지형상 좀 공기가 잘 통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공기가 갇혀 있어서 점점 더 뜨거워진다 이런 이야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조금 더 시원한 감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댓글들을 보니까 피서를 동구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던데 폭염의 바닷가 얘기까지 나와서 말인데 뭔가 또 신기한 내용의 기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무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로 간 시민들이 물에 들어가기엔 조금 두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게 처음에 그 해파리 때문인가 했는데요. 네네.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물이 차가워요? 네, 육지는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바다는 그 냉수대라는 걸로 인해서 정말 차가워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차갑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서 있으면 발 시려울 정도로 차갑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냉수대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바닷속에서 차가운 물덩어리가 생겨서 주변의 수온보다 5도 이상 낮은 수온을 보이는 현상을 냉수대라고 한대요. 보통 이 현상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올해는 7월 12일부터 해서 한 달 넘게 유지가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원인이 있을까요? 이게 물의 온도가 바람의 방향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을 포함한 경남에서 부산 연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풍이 불면은 차가운 심층수가 위로 올라오는 현상인 연안 용승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냉수대가 이렇게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 차가운 물이 있는 건데 이 냉수대가 지속이 되면은 공기랑 바다의 온도차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해무가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안개를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야. 이 더운 날씨에 바닷물이 차갑다고 하니까 참 반가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마냥 반갑게만 여길 일은 아니네요, 또. 네, 밤이 되면 해무 때문에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는 일도 있다고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바닷물이 차갑기 때문에 저녁에는 해풍도 조금 시원하게는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만 쐬러 바다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온열 질환자가 24명이나 발생을 했다고 해요, 울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슬기로운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폭염에 짜증을 조금 더하는 소식이 울산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예, 이런 거는 좀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호수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이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알아 네, 키워드로 보는 울산. 오늘은 폭염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노래 듣고 오셨는데 이제 더위에 짜증을 더하는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더우니까 에어컨을 자주 트시잖아요. 네. 에어컨을 틀면은 동시에 외부에 있는 실외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면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사실. 근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의 몸에 바람이 닿지 않게끔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예. 규정을 어긴 실외기들이 불쾌지수를 높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게 울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설치하면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현행 건축물 설비 기준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그리고 환기시설의 배기구나 배기 장치는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 구조상 2m 이상 높이가 안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별도의 가림막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실외기에 열 전원 커버를 붙여서 바람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네.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냥 걷기만 해도 앞에 지나기만 해도 뜨거운 바람을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종종 걸을 때 이런 경우 느끼거든요. 아유 뜨겁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규정이 안 맞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외기를 구군에다 하나하나 등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 수나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전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다만 여름철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국민신문고로 여기 잘못 설치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구청이 단속을 그래도 일주일 내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날이 더울 때는 이런 일이 없게 좀 미리미리 잘 조치를 해두면 좋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날이 참 덥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과거 얘기를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기상관측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글쎄요. 이게 1907년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상 관측망이라는 게 전국으로 확대를 돼서 이게 전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데이터화 시킨 건 1973년경이라고 해요. 오. 그래서 문헌에 기록된 기상 관측 내용 중에서 폭염에 대한 기록이 1932년에 처음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때 당시 경북에서 42도씨의 신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5분이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예. 그 7년 후인 1939년에도 최고 기온이 39도 선이었어요. 뭐 39.6도, 39.9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연히 옛날에는 좀 더위가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게 좀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덥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1930년대는 이미 40도도 기록한 게 있고 39도까지도 있었다. 네. 와,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사실 그 우리 한옥 구조가 더위를 식히기에 되게 좋은 구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채를 이용해서 많이 등목도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 오늘 주제가 폭염이니까 이거는 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와중에 올해는 신기록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뭐요? 아까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때가 1973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각종 이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최악의 더위로 꼽혔던 2018년보다 올해 6월에 폭염 일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올 6월에 한 달 폭염 일수가 24일 정도였는데 평년 6월 한 달보다 4배 정도나 많은 일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 폭염 일수라는 거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6월 한 달 수치가 나와 있지만 네. 우리 지금 7월을 견디면서 왔잖아요. 네. 그러면 또다시 신기록을 갱신하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더위가 굉장히 빨리 시작이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그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맑은 날이 많았고 그래서 일사량도 많은 데다가 바람도 남서풍이 불어서 굉장히 따뜻했대요. 그래서 초여름부터 폭염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 그래도 그때는 건조했는데 이제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기승을 부려서 조금 더 숨이 막히는 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정말 많을 텐데요. 네,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축사였는데 사실 그렇네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무더위를 막아주는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두껍게 설치를 하고요. 대형 선풍기랑 분무기까지 다 동원을 해서 기온을 계속 내리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무더위로 인해서 폐사가 됐다라는 소식은 울산에 없었는데 아직 한 가지 고비가 좀 남았다고 해요. 뭘까요? 이게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같은 소들이 걸릴 수 있는 병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백신 투여 기간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람도 그렇듯이 백신을 맞으면 소들도 일시적으로 몸에 열이 오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지속이 되다 보면은 뭐 이게 임신을 한 소들은 유산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소가 백신 주사 때문에 열이 오르면 이게 또 같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들여다볼 곳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퇴근길 톡톡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폭염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드리고요. 폭염을 견디는 여러분만의 방법도 사진으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848번으로 여러분께서 폭염을 견디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분 뽑아서 푸짐하게 선물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폭염에 대해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일 이선희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무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서는요. 일사병, 열사병 이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적용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볼 테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로 보는 울산 폭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선영 작가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방문 정비부터 내 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참, 업무용차, 상용차는 롯데렌터카 비즈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압도적 보수인하, 총보수 연 0.0099%, 코덱스 미국 S&P 500TR. 이것은 코덱스의 도전이자 미국 ETF 투자의 새로운 기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합성 총보수 연 0.0798% 및 거래 수수료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도.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어디 있을까? 웰컴저축은행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간편한 그런 금융 없을까? 100m 앞 웰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여기인가? 웰컴저축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웰컴 웰컴저축은행.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승강기였습니다. 퀴즈 정답 당첨된 분들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문자 받은 분들 샵 2848번으로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 울산 서머 페스티벌 당첨자들 다들 연락 받으셨죠? 8월 10일 그리고 11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울산 MBC 로비로 오셔서 직접 티켓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돼요. 신분증이 없는 분들은 티켓 수령도 안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대리 수령하는 분들 가족관계 증명서를 소지한 직계 가족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좀 깐깐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티켓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 오늘만이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겨울만큼 보습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사실 여름에는 보습에 신경을 쓰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여름철 뜨거운 햇볕이 피부에서 습기를 짜내는 작용을 하고요.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대량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름에도 피부 보습은 아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물을 자주 챙겨 마시는 거고요. 조금은 귀찮겠지만 차가운 오일을 썰어서 피부에 올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에 뭘 바르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보습제는 챙겨 발라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잊지 말고 발라주셔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퀴즈 정답이 승강기여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박진영의 엘리베이터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 만났어 우리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어 흘러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서로에게서 도저히 눈을 떼지 못해 우린 느꼈어 새로운 사랑 시작을 우린 느꼈어 이 설레임 이 두근거림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느낌 하지만 더 깊은 건 더 중요한 건 그녀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것 그녀도 분명히 내게 반한 것 같다는 것 이제 외롭던 날들이 끝인 걸 그래서 우린 나갔어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저녁 식사라고 하려는데 그녀가 먼저 제가 저녁 사도 돼요? 시간이 가는 줄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며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식당 문을 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진영인데요.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예, 즐거웠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왜요? 또 만나고 싶어요? 네, 내일 그럼 어디 갈까요? 63빌딩. 그 후로 오랫동안 우리 만났어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빠져들었어 이
앞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가 우리 이제 이렇게 앉자며 옆에 앉았어.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는 어깨 위에 살며시 팔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녀가 먼저 살며시 내게 기댔어. 와, 밤에 흐르는 눈물. 좋아, 그럼 용기를 내서 뽀뽀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눈을 맞추며 조금씩 다가가는데 사진 혹시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난 모든 걸 잊고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카페 문을 열고 집에 가려고